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한 10만 원인데 아마 10만 원 주면 화날 거예요. 공식적으로 후보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에서 하한을 좀 올리고 보상액도 좀 증액해서 벌써 집에 갔어야 할 그런 기득권 구태들이고 경선하지 않습니다.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들면 대선을 망하는 겁니다. 다른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들 다 동료 정치인들인데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어제 확진자는 2천여 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또한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라든지 추가적인 공격이라든지 이걸 막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쿠팡이번의 경우에 이제 다음 날 신고했기 때문에 이게 왜 늦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설명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고로 종일 술렁였던 정치권, 오늘도 대선 전국은 분주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첫 민생 행보는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주자들은 어느 때보다 예민해 보입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의 첫날, 5.18 희생자에게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죄가 유언 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 대신 메시지를 보내며 고인의 공과를 언급했습니다.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별세 이튿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이던 노 씨의 아들 노재원 변호사가 상주로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노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5.18 희생자에 대한 뒤늦은 사죄를 전했습니다.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빈소에는 종일 전현직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언급하면서 방명록엔 별도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고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송영길 대표는 고인이 직접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인께서 살아생전에 광주를 방문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이렇게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빈소에 조화를 보내 예우를 갖춘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 대신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과오가 적진 않지만 북방정책 추진 같은 성과도 있었다며 공과를 모두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두환 씨 일과와는 다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고 특히 아들 되시는 노재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가족을 대표해 사과를 하는 등
제가 봤을 땐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냈던 김종인 전 위원장도 빈소를 찾아 애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으로서 외교에 관해서는 가장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구 전 국무총리, 노재봉 전 국무총리, 정구영 전 검찰총장 등 육공화국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장이 마무리되는 오는 30일까지 조문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역사적 과언은 있지만 재임 시절 공헌도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30일까지 닷새간 장례가 치러지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에는 안장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구수봉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장법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한 고인의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를 운영하고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합니다. 다만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않습니다. 국립묘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내란, 외환 등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인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국방정책 또 남북한의 평화, 통일 이런 의지를 담아서 파주 통일동산 쪽으로 모셔. 장례는 김부겸 총리가 장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오는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을 구성해 장례 준비에 들어가고 세부 사항은 유족과 논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가장은 검소환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노태우 씨 국가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세 단체와 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노태우 씨는 신군부의 실세이자 국가의 헌법을 파괴한 죄인인데도 단 한 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갑석, 이용빈, 민영배 의원 등 광주 지역 의원 7명도 5.18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무참히 학살한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인 오 씨를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예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씨를 찬양하고도 국민을 조롱하는 건 역시 전 씨와 노 씨의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역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은 역사의 무게와 5월의 상처를 망각한 거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두환 씨를 향해 이런 사람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목적 살인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 씨가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본선 레이스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첫 민생 행보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하한액이 너무 적다면서 당의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민생 챙기기와 동시에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발걸음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대선 후보로서는 첫 민생 행보입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이 후보. 이건 쑥떡이죠? 네, 쑥떡. 쑥떡거나. 역시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손실보상 문제를 꺼내며 증액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이 지금 10만 원인데 아마 10만 원 주면 화날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의 요청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손실보상의 하한을 좀 올리고 보상액도 좀 증액해서
또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이 줄은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원팀 회동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고문을 수락한 가운데 이번엔 이른바 명추연대를 이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난 겁니다. 발목 잡는 개혁 저항 세력을 뛰어넘어서 그걸 더 뛰어넘는 큰 그 시야를 가져야 되는 때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보님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 이제는 작은 고개를 같이 넘었는데 이제 더 큰 고개를 더 큰 힘들이고 정말 더 협력적으로 잘 넘어야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추 전 장관은 이 후보가 요청한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 구성에 속도가 나면서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이 후보를 뒷받침할 선대위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는 만큼 대규모 행사를 열고 기선 제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자 간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전현직 의원들을 영입하며 이른바 당심을 노린 몸집 불리기 나서자 홍준표 의원은 당심으로 민심을 이기려 들면 망한다면서 구태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소소한 해프닝들도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막판 세불리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경쟁 캠프로부터 현역 의원들을 대거 수혈받는가 하면 경쟁 주자였던 하태경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2030 세대와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 정치 혁신 이 두 가지 중차대한 과제를 모두 다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줄 세우기 구태라는 홍준표 의원의 비판에는 동료 정치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상식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른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들 다 동료 정치인들인데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당심을 공략하기 위한 윤 전 총장의 메머드급 캠프 구성에 홍준표 의원은 벌써 집에 갔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결국엔 민심이 중요하다면서 당원에게 투표를 지시하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벌써 집에 갔어야 할 그런 기득권 구태되리고 경선하지 않습니다.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들면 대선을 망하는 겁니다. ARS 당원 투표 방식을 두고도 캠프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캠프가 본인 인증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자 윤석열 캠프가 어르신 투표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한 겁니다. 복잡하게 해서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투표를 어렵게 하고 투표율을 낮추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자 홍준표 캠프는 곧바로 윤석열 캠프가 대리투표 공작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들로 추정되는 유권자들한테 뿌린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투표가 어려운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대리투표, 부정투표로 이어질 확률이 가능성이 매우. 김기현 원내대표를 사칭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퍼지면서 김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당심에서, 홍준표 의원은 민심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지세를 공고히 하려는 신경전은 점점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유럽으로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자 외교의 장을 통해서 코로나19 극복과 탄소 중립 의지를 밝히고 또 교황과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백종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떠납니다.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바티칸 교황청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교황의 방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경제와 보건,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가능 발전 등 3개의 정상 세션에 모두 참여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도 주목되는데 만남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진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도 참석합니다.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와 9월 UN 총회 참석에 이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 두 정상이 처음 만나 꽉 막힌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다뉴브강 선박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슬로바키아와 체코, 폴란드 등이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정상회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를 마지막으로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다음 달 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기각되면서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공수처는 곧바로 핵심 피의자를 부르는 대신에 일단 증거 보강에 나서며 수사 전략을 가다듬을 전망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법원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사실상 공수처의 혐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수처는 김웅 조성은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낸 문구,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의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손 검사의 혐의 소명에 총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손 검사 측은 신문에서 김웅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억은 없다면서도 당시 SNS를 통해 고소 고발장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이를 다시 첨부해 되돌려보낸 적이 잦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과 무관한 고발장이 얼마든지 손준성 보냄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맞선 건데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한 공수처는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떠안으면서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던진 승부수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결과만큼이나 영장 청구 과정을 놓고도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알려줬다며 반발하던 손 검사 측이 팀 내부 방침에 따라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검사에게서 들었다고 한 겁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구인장이 발부되고서야 알린 거라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유념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데 이미 영장 심사 과정에서 패가 노출된 상황이라 소환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일부 수사 전략이 노출된 만큼 수사 계획이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의원은 소환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손 검사보다 먼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으로 수사 전략 수정과 증거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다음 달 초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공수처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일단 도주 우려가 없는 손 검사에 대해서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봤지만 주요 혐의에 대한 해명은 의문이 남습니다. 손여정 기자가 조금 전에 정리한 것처럼 손 검사 측이 SNS로 고소고발장이 많이 들어왔고 이를 그냥 반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반송을 하면서 텔레그램 증거 자료에 자신의 이름이 남았다는 주장이죠. 그렇다면
SNS로 고소고발장이 오고 가는 것은 상식적인 것일까요? 법률가는 견직검사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SNS로 고발장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손준성 이분은 현직 검사신데 이제 고소장 고발장을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많이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일반적으로 고소장 고발장은 공식적인 뭐 검찰 민원 종합민원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고소장 고발장은 이분이 이제 많이 전달받게 되는 게 어떤 의도나 어떤 목적이었는지 오히려 그 점이 좀 더 그에서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도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아닌 공작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사법부가 공수처에 속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거라면서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저격했습니다. 애초부터 고발사주가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며 프레임 전환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저희 당은 이게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들이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고발 사주 전 태어나서 그런 경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윤 전 총장 측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아직 좀 더 출석을 더 촉구해라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지사가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검토를 하셨고 또 위원장님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이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변에서는 회원끼리 무료로 변론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변 회원인 이재명 그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탄원서 성격으로 보고 상고 이유서에 서명한 거고 그래서 무료 변론이 가능한 것이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거짓말을 했고 이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이끄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대선이라는 평가가 높은 가운데 상대 진영에 흠집을 내기 위한 난타전이 연일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이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 등 뇌물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앞두고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성남시 측 인사들의 고발 사건도 전담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5일 곽상도 의원 부자의 재산 50억 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2015년 6월 김만배 씨와 곽 의원 사이 통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곽 의원에게 전화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개발 이익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사흘 뒤 법원도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추징 보전을 결정했지만
막상 이런 의심을 바탕으로 청구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은 지난 14일 기각됐습니다. 곽 의원은 뒤늦게 재산 동결 사실이 알려지자 2015년 6월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일할 때라며 검찰이 어떻게든 엮어 억지로 잡아넣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가성 규명이라는 숙제를 아는 검찰은 곽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 편의를 봐준 게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과 접촉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보강 수사를 마치고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 사건도 전담수사팀에 배당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윗선까지 줄줄이 고발된 사건입니다. 황 전 사장 사퇴를 기점으로 대장동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만큼 고발장에 적힌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또 당시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한 정모 변호사도 최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세력에게 특혜를 주고 자금 세탁용 회사로 지목된 유원홀딩스 대표로서 남욱 변호사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 35억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의 영장 청구 시점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서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와 대질 조사도 하며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성남시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사퇴 전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임용 전인 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된 후 그해 9월 초대 사장이 임명이 됐고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모두 4차례, 또 사퇴 뒤에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으며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전 사장이 외압을 받아 사퇴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의 시점은 1심 재판이 진행이 되던 2015년 2월이기 때문에 사퇴 배경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긴장감이 정말 떨어진 걸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2,000명에 근접했습니다. 당국은 특히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를 경계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52명으로 전날보다 686명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1,58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발생의 82%를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검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폭증하는 패턴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어제 확진자는 2,000여 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또한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자 발생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연령과 20세 미만의 연령에서 증가 경향이 높습니다.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낮아진 것 등이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사적 모임 확대 등 방역 조치 완화와 임박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어나며 환기가 어려워지는 점 등이 유행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록 감염 재생산 지수는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지만 이 같은 요인에 따라 감염 재생산 지수는 물론 확진자 수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 등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급증한 일부 외국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 수칙 지키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 또는 지속적 환기 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의 감염 위험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며
잦은 환기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다음 달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연기도 폐지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회적 규제와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모두 풀 수는 없다고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등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2그룹의 3그룹의 어떤 고위험 시설은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만일 이용하게 될 때는 사실 감염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에도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 연기나 폐지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소한의 위험성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심은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제외됐습니다. 감염 위험도는 헬스장보다 높을 수 있지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도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이 희박한 것으로 확인돼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패스 증빙 서류는 지금처럼 접종 증명서와 48시간 내 받은 PCR 음성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상체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증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어떤 증명을 할 계획은 없고 실제로 이걸 갖다가 권장하는 나라도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닙니다. 백신 패스 도입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발급 수요가 폭증할 거란 우려에는 성인 1차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은 만큼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아무튼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제 70%가 넘었고 이제 추가 접종을 본격화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내일 얀센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대부분 성인인데 청소년 접종도 이달부터 본격화했습니다. 16살에서 17살 예약률은 현재 62.8%로 26만 명 넘게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12살에서 15살 사전 예약률은 24%입니다. 12살 미만 어린이는 국내 접종 대상이 아닌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는 5살에서 11살에 대한 파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령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의 연구 결과 국가별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지난 12일 시작된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은 3만 명 가까이 이뤄졌고 60살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도 16,000명 넘게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접종 완료일에서 6개월이 지난 사람이 대상으로 현재 추가 접종은 파이자 백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과 논란이 있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포함해 얀센,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추가 접종에 사용할지도 내일 발표됩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11월, 12월 시행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 4만 명분에서 10배 늘어난 40만 명 분량 구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제약사들과 구매 협상을 하고 있다며 금요일 일상회복 전환 방안을 발표할 때 치료제 관련 내용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땅 투기 파문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부는 혁신을 약속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방안 감감무소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현직 임직원들의 충격적인 땅 투기 사건. LH 내부 정보를 땅 투기에 사용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LH는 고개를 숙였고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부는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점이 문제가 된 만큼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역할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 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반년이 넘은 지금 상황은 어떨까? 정부는 지난주부터 LH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능 조정도 진행 중입니다. 먼저 독점적이거나 비핵심적인 기능 24개를 없애거나 다른 부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0,000명 수준인 정원을 최대 2,000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도 유효합니다. LH 역시는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하였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20% 감축은 퇴직이나 이직을 통해 달성한다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에 조직 개편 방안은 정치권과 LH 내부 반발 등을 이유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한 사업들의 대략 한 70% 물량이 LH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개선안을 이제 무리하게 하거나 하면은 사업 자체가 차질이 빚기 때문에 개선안을 섣불리 내놓기는 어려울 거예요. 땅 투기 사태 초반 해체론까지 나왔던 LH. 혁신적인 변화로 재탄생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쇼핑몰 쿠팡 앱에서 회원 31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종규 기자입니다. 쿠팡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첫 화면 검색창 밑에 일부 회원들의 이름과 주소가 약 1시간 동안 노출됐습니다. 앱 개발자가 배송지 표기 관련 개선 작업 중 사고를 낸 겁니다. 피해 사례는 모두 31만 명.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같은 민감한 정보는 빠졌다는 게 쿠팡 측 설명입니다. 쿠팡은 이튿날 오전 11시쯤 기자들에게 강한승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돌리고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들에겐 오후 3시가 넘어서 통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은 사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상에 대한 언급 없이 고객이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고 잘라 말한 것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개인정보 노출 신고는 24시간 안에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인터파크는 회원 2,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도 늑장 대처했다가 4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흉기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청주시의 한 구청 민원 상담실입니다. 지난 25일 이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항의하던 60대 A씨가 상담 도중 갑자기 공무원에게 흉기를 던졌습니다. 다행히 흉기는 비말 가림막에 맞고 밖으로 튕겨나갔지만 민원인의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하면서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청주시 한 구청에서 80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마을 교량을 훼손해 원상 복구 명령과 고발을 당한 뒤 여러 차례 구청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행위가 계속되면서 전국 공무원 노조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연이은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폭언과 폭행으로 짓밟히고 있는 공무원 인권의 부재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특히 공무원은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조금이나마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난해 전화나 방문 민원인에 대한 폭언 폭행 피해 사례는 4만 6천여 건. 법 개정 등 악성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또한 25일에 쑥떡이죠? 네, 쑥떡. 어째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겠다. 하한이 지금 10만 원인데 아마 10만 원 좀 환할 거예요. 공식적으로 후보 요청으로 손실보상에 하한을 좀 올리고 보상액도 좀 증액해서. 가급지 않는 개혁 정한 세력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뛰어넘는 큰 그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더 큰 고개를 큰 힘 들이고 더 긍정적으로 말려내야 돼. 네, 바로 그 고개들을 넘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첫 민생 행보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앞서 보신 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도 만나 원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오늘 강원 지역 TV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첫 외부 일정은 성남의료원 방문이었고 민생 행보 첫 일정은 전통시장 방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 대장동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봤죠. 그리고 원팀이라고 하는 밀린 숙제를 또 풀었습니다. 이제는 본선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되니까 본선 체제에서 이제 돌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전통시장 이런 데를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정해진 수순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통시장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선이 시작됐다 이런 출발 신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서 쑥떡을 들고 자신을 사람들이 쑥떡거린다라는 언급을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한 공세를 좀 의식한 발언일까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아까 동영상도 보셨겠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한 것이 경선 과정도 사실은 힘들지 않았습니까? 또 상대 이낙연 후보라든지 네. 박용진 후보로부터의 어떤 공격 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큰 고개 중에 하나였고 그런 속에서 사실은 공방도 계속 진행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쑥덕거렸다라는 그 소회를 좀 밝힌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5일이면은 국민의힘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전 정말 일합을 겨뤄야 되고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네거티브 공세를 이제 돼야 되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런 그 험난한 어떤 고개들이 네. 남아 있다라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 쑥떡거림이 번질지 잦아들지 앞으로 좀 검증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겠고 아무래도 좀 본선 행보가 좀 본격화돼서일까요? 여유를 가져서일까요? 정책과 관련된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손실보상의 하한이 너무 낮다. 하한이 지금 10만 원인데 아마 10만 원 주면 화날 거예요. 공식적으로 후보의 요청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손실보상의 하한을 좀 올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손실보상 10만 원 하한선을 높이자라고 더불어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건데 특유의 추진력으로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련 당국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의 약점은 조금 가볍게 좀 내려놓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쑥떡 얘기를 했는데 네. 대장동에 짓눌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제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뭐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러면서 자기랑 만나는 일반 국민들도 대장동 문제는 이제 가벼운 문제다. 이제는 나한테서 내 손을 떠난 문제다.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되고 그래서 가볍게 그냥 던지는 쑥떡 먹으면서 쑥떡거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본인이 잘했던 거. 본인을 연상시킬 수 있었던 거.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여기 중소상공인들 그 지원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전에 남들 80% 줄 때 다 주고 뭐 그다음에 제일 먼저 지급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지원 책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좀 푸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이제 어필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또는 청와대와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자신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또 한 가지 어필하고 호소한 대목이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좀 쓴소리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의식한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관악구에 있는 재래시장에, 아까 전통시장에 간 이유도 네.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또 그들을 대변한다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또 간 자리에서 지역화폐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지역화폐의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공시켰다는 어떤 자부심도 있고 아마도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해서 지금 기재부가 이 예산을 77%나 삭감을 했어요. 네. 3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정부가 이제 지원을 3년 동안만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매수를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여지를 또 이 차기 미래 권력한테 주는 게 아니냐. 만약에 이재명 지금 후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여야 간의 어떤 협상도 계속 이루어지고 야당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생각을 했을 때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예산이 뭐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 치적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상 뭐 이 기재부에서 어떤 룸을 좀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부가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또 여당이 앞서서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여당 후보의 어떤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그 프리미엄 후보, 대선 후보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반영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민생 행보를 먼저 짚어봤는데 민생 행보만큼이나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이 바로 윤광루 선대위 구성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박차를 가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추미애 전 장관을 이번에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발목 잡는 개혁 저항 세력을 뛰어넘어서 그걸 더 뛰어넘는 큰 그 시야를 가져야 되는 때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보님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작은 고개를 같이 넘었는데 이제 더 큰 고개를 더 큰 힘 들이고 정말 더 협력적으로 잘 넘어야죠. 네,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워낙 그 명락 대전만큼이나 명추연대로도 대비돼서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아주 뭐 예상 밖의 그림은 아닙니다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 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선 국면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군 역할을 했잖아요. 네. 사실 그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판결이 있었고, 그 이제 징계가 정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발 사주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추미애 후보가 추미호가 옳았다. 뭐 이런 이제 당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사실 이번 그 원팀 구성에 있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개혁 세력을 한쪽으로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왼쪽 날개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추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도 당대표로 또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비교적 뭐랄까요, 대선 경험이라든지 또 추진력, 뭐 그다음에 강성 친문 세력을 안을 수 있는 포용력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명예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이제 부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많은데 그 고리 역할을 추 장관에게 맡긴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네. 확실히 추 전 장관과는 뭐 어떻게 보면은 동지적인 관계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네. 조금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차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경선 과정에서도 나름의 어떤 이를테면 선방을 했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은 명예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했고 또 한 가지 자, 이재명 후보 직속의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도 맡기로 했거든요. 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생경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대위원장 보통은 함께 그 경쟁을 벌였던 후보들을 선대위원장에 영입하는 건 늘 있어 왔는데 네.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사회대전환위원회.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네. 새로운 직책입니다. 즉 보니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이재명 캠프 측에서 함께 했던 경쟁자들의 좋은 어떤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과 관련해서 그 공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직을 이렇게 부여한 거죠. 즉 사회대전환위원회라는 건 추미애 후보가 이 검찰 개혁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었고 또 아직도 완수해야 될 사법개혁이나 검찰 개혁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회대전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위원회를 맡기고 예를 들자면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네. 신복지위원회라고 해서 이낙연 후보 시절에 복지를 정책을 많이 또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약을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 공약을 한번 실현해봐라 위원장직을 줄 테니까 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쨌든 끌어안기도 하고 공약을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도 되고 하는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그 직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쟁 관계였던 주자들의 어떤 각자의 강점을 좀 계승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 사망에 대한 좀 분석을 일단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 역시 애도 메시지를 내고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좀 발언을 보면 최근에 전두환 씨 논란을 좀 의식한 대목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빛이 그늘을 다 뭐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뭐 추징금도 다 완납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내고 또 광주에 가서 네.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어떤 뭐 최소한의 어떤 그 사과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또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비석 밟는 것과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딱 거기까지였다. 그 이상은 워낙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학살의 이미지 그리고 군부 독재 12.12 쿠데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깊고 그렇기 때문에 공과가 다 있지만 과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비추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뭐 찾아가는 건 뭐 저 잘 찾아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추징금 완납과 그다음에 가족을 통한 지속적인 사과를 한 것에 대한 네.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예우를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한 거라고 보고요. 그 정도 수위가 지금 딱 적절하다. 뭐 더 나갈 수도 없고 또 안 네. 할 수도 없고 딱 그 정도 수위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후보 스스로도 최소한의 예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212 그 군사 반란에 사실상 노태우 그 사단장, 구사단장이 전방을 지켜야 되는데 구사단장이 서울로 오지 않았다면 1212 쿠데타는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전두환이 그 고마움 때문에 사실 정권도 승계해 줄 만큼의 사실 그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뭐 저도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그 생각을 가졌더라도 빈소에서 조상을 하고 문상을 하는 유족들에게 그렇게 문상을 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뭐 빛과 그림자 이야기를 한 건, 그러니까 이 고인이라든지 유족들에 대한 이해는 아니지 않을까. 차라리 가기 전에라든지 간 후에라도 SNS라든지 해서 자신의 어떤 그 뜻을 밝히는 것과 빈소를 찾아가서 뭐 그것을 견주면서 무엇이 크다 작다 하는 그것은 사실 이 상가에서의 예의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짧은 아쉬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반론이나 뭐 의견 있으세요? 근데 찾아간 것만 해도 좀 큰일이라고 봐요. 사실은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망언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국민들 또는 민주당 지지층의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찾아갈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노태우 씨가 추징금 완납하고 전두환 씨하고는 다른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고 또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 보였다면 찾아가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막말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전두환 씨하고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찾아간 거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광주에서나 또는 민주당 적극 지지층에서는 네. 일부 왜 찾아가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예우를 한 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해설을 듣다 보니 지금 최근에 노태우 씨에 대한 어떤 국가장에 대한 여론과도 이어지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국감에 이어서 인권위를 상대로 한 문영희 국감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소환됐습니다. 이 지사가 쑥덕거렸다고 표현했으니까 그대로 빌며 이제 그런 쑥덕거림 중에 한 대목이 무료 변론 의혹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송 위원장이 어떻게 좀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두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접촉, 교류 이런 거는 일체 없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요. 다만 그 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후배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었었고, 네, 지금 이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공방은 두 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그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을 만든 이유가 기본적으로 취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서 네트워킹을 하고 서로를 봐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이 인연의 끈을 탈피하자.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나 없냐를 떠나서 100만 원이나 아니면 1년에 300만 원 이하의 그런 이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게 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송 위원장의 발언은 후배였다라는 표현. 그 인연이거든요. 그런 인연으로서 무엇인가 내가 무료로 해줬다거나 이렇게 변명하는 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민변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민변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수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변이나 변호사들이 함께 정말 떳떳이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무법인 부산 시절에 시위를 했다고 해서 저기를 했을 때 또는 학생들을 변호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을 때 부산에 진영을 떠나서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한 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거죠. 지금 개인의 어떤 허위사실 공표와 그런 어떤 민변이 정말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그 사건과, 근데 자꾸 민변을 들먹이고 후배 변호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명란법의 그 어떤 취지와도 어긋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잠깐 정리하면 이제 야당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변의 공익 활동이다, 조금 더 넓게 관행이었다 이렇게 선후배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변이 과거에 이제 뭐 80년, 90년대라든지 이럴 때는 인권이나 국가보안법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뭐 무료 변론이라든지 서로 이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영역이 다양하게 좀 넓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개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법이라고 해서 자꾸 개인 사건으로 몰아가는데 박근혜 정권 말기에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현수막에 뭐 단어 하나가 조금 뭐 예를 들어 좀 틀린 사실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로 해가지고 시장직이 날아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네. 정치적인 논란과 표현의 문제,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그 선택권이 박탈당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개인의 파렴치한 사건에 뭐 변론을 쓴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공방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판단에 있어가지고 선거운동의 어떤 그 범위,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선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거였고 거기서 민변 출신들이 서로가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이것이 인권 문제나 뭐 과거에 뭐 국가보안법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영역 그런 문제가 이제는 좀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변에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름 올려주고 연대를 표시해주고 나는 이런 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차원으로 뭐 본인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진 않지만 동조의 의미로서 이름을 올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김영란법 대상이다. 무슨 뭐 끼리끼리 인맥으로 끼리끼리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좀 네.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남은 고개들을 어떻게 넘어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를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가상 양자 대결을 보는 좀 의미가 좀 더 남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역전을 하면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설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중에 지금 최근에 이 갤럽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홍준표 또는 이재명, 윤석열 또는 네. 이재명 뭐 다른 후보 두 사람과 이렇게 견줘봤을 때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간격이 제일 지금 그 오차 범위 내로 접근해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다분히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겹쳤던 윤석열 후보의 구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공정이라든지 또는 아는서치라든지 이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그 이 결과하고 비추어 봤을 때 또 그 결과는 상당히 또 조금 다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벌려놓은 어떤 결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혼전 양상이다. 굉장히 이것만 갖고 홍준표 후보가 완전히 지금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서로 이렇게 그 앞선 결과들이 교차돼서 나오고 있다. 혼전이고 박빙이다라는 분석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화면에 이제 윤 전 총장과의 어떤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유일하게 지금 이재명 후보랑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점도 이렇게 눈에 띄는데 바꿔 말하면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로 확정된 것이 어떤 국민의힘 경선에도 좀 영향이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후보로 확정된 게 영향을 미쳤다기보단 윤석열 후보의 돌발 변수로 인한 반사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후보가 2030 세대들에게 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것도 또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정체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두환 발언 그다음에 개사과 논란 이걸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혼전 양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난주까지는 혼전이었는데 아마 이번 주 여론조사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씩 하락한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반사 이득을 누가 얻느냐? 이게 이재명 후보로 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 또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홍준표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그런 논란들로부터 반사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지금 박 교수님 말씀에 좀 이어지는 결과를 바로 보여주시죠.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홍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전체 유권자 또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 30.7, 윤석열 후보 25.1%.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 제가 조금 더 보완하면 네. 이재명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가상 대결에서. 네. 그 이전의 가상 대결의 차이보다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쪽 후보는 뭐 그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이 지금 치열하지만 네. 벌려놓은 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사실 컨벤션 효과, 역벤션 효과 이런 단어가 지난주에 쓰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당연히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다가 한 후보로 좀 집결이 됐을 때 지지자들이 집결이 되고 또 중도층에서도 사실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주가 좀 억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 변수들을 해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눌렸던 것이 스프링 효과를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 거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던 적합도에서의 앞서는 부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 네. 홍준표 후보는 조국 수용 논란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정체돼 있다가 다시 이제 좀 판이 좀 출렁이 나왔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여러 그 지지층,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도 답할 수가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답할 수가 있는 지금 그 선호도 조사에서 네. 홍준표 후보가 앞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 본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선 후보 선호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 결과는 또 윤 전 총장이 상당히 앞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이 뭐 당심으로 바로 연결되냐고 또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좀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진영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민주당 경선 때도 그랬지만 대장동 이슈가 한참 문제가 될 때 이재명 후보의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30%대에서 계속 좀 조금씩 밀리거나 또는 정체 추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경선에 들어가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그 경선의 결과는 다 과반이었어요. 50%가 넘었단 말이에요. 이건 전형적으로 진영 논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후보 보호 논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실수가 아니죠. 굉장히 국민들의 정서, 영린을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이럴수록 더 위기일 때 더 똘똘 뭉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50%가 지금 이제 벌써 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경선에서 양날의 칼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기 앞에서 당에 결집하는 거는 맞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경선 끝나고 나서 대장동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렀듯이 윤석열 후보도 당심 50%로 만약에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본선에서 전두환 논란, 그다음에 개사관 논란, 또 고발사주 논란 이런 것과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변하지 않는 거 이 부분은 진영 논리 그 선거를 앞두고 터진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직접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증거라든지 네. 그런 뭐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진영 논리가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자 간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당심 신경전도 더욱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분위기는 강원권 TV 토론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설전이 오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저는 계파를 만들지도 않고 계파에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전현직 의원들을 영입하면서 물론 이제 하태경 의원 포함해서 몸집 불리게 나서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구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주변의 측근이었던 뭐 인물도 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아까 개파를 안 만드셨다고 하지만 권력이라는 건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이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네. 또 자신의 어떤 그 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 홍준표 개파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지금 떠오르고 근데 그 의원들 중에서는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윤 후보에 간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당대표를 가장 최근에 한 물론 황교안 대표도 있지만 그 직전에 한 홍준표 후보와 그다음에 당에 전혀 정당 활동도 안 하고 정치에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후보 간에 현역 의원들이 왜 그럼 당대표에 안 갔을까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못 먹는 포도는 시다. 여우가 왜 포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신한테 오지 아니한 그런 그 의원들을 구태라고 다 몰아붙이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원팀이 돼야 되고 또 윤석열 후보 밑에 간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면 같이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 갔다고 해서 그것을 또 구태라고 다 한꺼번에 이렇게 이 일반화하는 것도 썩 그렇게 이 뭐랄까요 협량의 정치로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윤 후보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이제 홍 후보가 윤 후보를 겨냥해서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 들면 대선을 망한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로서는 당 안을 보면은 현역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당원들이 다 지금 윤석열 캠프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 패거리 정치냐 줄 세우기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2030 세대의 그런 그 높은 지지율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세대 변화에 시대 변화에 홍준표 후보가 가장 적당한 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준석 현상처럼 지금은 이제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의 이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다. 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당에서 확장성이 부족한 윤석열 후보를 뽑는다면 결국은 당심이 민심을 이기면 본선 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상황이 뒤바뀌었다면 두 분이 무슨 얘기할까? 똑같은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네. 당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몰렸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면 서로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경선 국면에서 자신에게 다음 주에 있을 투표에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경쟁력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봐라 사람들이 다 나한테 몰리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 홍준표 후보는 여론조사 봐라. 이거 확장성은 내가 더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네, 사실 이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 가지고 이제 사지선다형이냐 뭐 그런 걸로 좀 신경전을 벌였지만 그 부분은 이제 봉합이 됐는데 지금 양측이 ARS 본인 인증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박빙 상황을 좀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바꿔 말하면 좀 자신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선관위에서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윤석열 후보 측은 1대1 가상 대결을 4명을 다 붙여서 누가 많이 나오냐 이재명 후보와 가상 대결을 다 붙이자 한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아니다 4명을 다 합쳐서 사지선다형으로 하자 적합도로 하자라고 했다가 결국 봉합을 했지만 절충안이지만 홍준표 후보 안을 거의 받아들인 셈이 됐어요. 왜냐하면 앞에 아무리 1대1 얘기를 쭉 한 다음에 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사지선다형이 결론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 또 덧붙여서 ARS 본인 인증하고 또는 뭐 재대결, 뭐 재질문 재대결이라고 재질문 조항 이런 것을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마치 지금 당심이 좀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로 들리기도 하고 네. 재대결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신한테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재질문이라는 게 처음에 물었을 때 나는
택할 후보가 없다라는 후보한테 또다시 묻는 것이거든요. 예. 택할 후보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무당파이거나 민주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지금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제 질문에 응하는 사람은 그 민주당 지지자 혹은 무당파일 가능성이 높으면 자신한테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계산 때문에 지금 계속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협의를 했다. 여기서 더 뭐 새로운 조항은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네, 앞서 잠깐 나갔는데 양측 캠프에 그 ARS 본인 인증 두고 신경전 벌이고 있는 대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윤석열 캠프 측에선 어르신들 당원들의 투표율을 낮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어르신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또 정작 어르신들은 본인 인증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여론조사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 일반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분명히 우위를 나타내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 늘리느냐에 따라서 자칫하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로 본선 직행했을 때 이 무효표 처리 논란이 핵심적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재질문 조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ARS도 그렇고 몸집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대신 문자 투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이 근소한 차이가 만약에 승부를 가른다면 이거는 두고두고 한이되는 거거든요. 이낙연 후보가 불복까지 갔듯이 좀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명이 완전히 앞서 나간다면 이런 논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심과 당심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만큼 그렇게 큰 표차로 누가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못할 거다 이런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자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윤 전 총장이 맹비난한 대목이 있습니다. 공수처를 공작처다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제 공수처의 어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이제 맹비난을 한 것인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야 입장을 먼저 듣고 두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이게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들이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무슨 고발 사주전 태어나서 있거든요.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이 고발 사주 의혹도 그렇고 뭐 사안은 다릅니다만 계속 지금 핵심 인물들의 어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좀 수사나 이런 조사가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엄중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엄중히 지켜보고 또 그 신속 철저히 하라 했지만 고발 사주도 사실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뭐 저는 민주당 진영 이야기하듯이 농단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절차도 지키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될 텐데 더군다나 공수처가 1호로 하는 뭐 수사 대상도 1호 또는 뭐 구속영장도 1호 또는 체포영장도 1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수처의 능력 또는 공수처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1호에서 다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하는 것 법조계에서도 그거 사실 사례가 없다. 왜냐하면 네. 체포영장은 사실 훨씬 더 혐의 내용이 철저하지 않아도 일단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체포영장도 기각이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틀 만에 소환도 없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뭐 송영길 대표께서는 혐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꼼꼼히 이렇게 그 판결문을 보면 구속 상당성, 구속 필요성 모두 다 지금 부족하다라고 판사는 지금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혐의 내용 역시 소명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작성자가 성명 불상자였는데 40일 동안 역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라고 아직도 특정하지 못한 게 아니냐. 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불투명한 상황에서 왜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느냐,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정에 휘둘릴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지금 공수처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윤 전 총장 입장은 공수처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맹비난을 한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각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라면서 이제 맞받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 일정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사실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빨리 수사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그러니까 11월 5일 이전에 빨리 수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손준성 검사의 전략이 뭐였냐? 무조건 11월 5일 이전에는 소환 조사 안 받겠다는 전략이었어요.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뭐 체포영장도 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까지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냐? 11월 5일 이후가 되면 만약 윤석열 후보가 공식 그 당 후보가 되면은요, 공수처든 검찰이든 함부로 소환 조사 못 합니다. 수사 잘 못 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든 검찰이든 지금 무리를 해서 사실은 구속영장을 막 청구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네. 그렇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11월 달이 되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서 뭔가 새로운 거 나오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뭔가 확연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대선 국면이 지나가야지 여기에 대한 뭐 특검이 됐든 또는 검찰 수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뭐 지금 사실 후보가 확정됐는데 그 후보를 소환할 수 있는 공수처든 검찰이든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번 수사는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뭐 물밑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역시나 공방도, 정치권 공방도 대선 전국과 같이 흘러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증거 보고 없는 계시는군요. 정치적 공방만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관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비서실장님께서는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뭐 조금 빨리빨리 하세요. 건너뛰면서 봤습니다. 봤어요? 네. 요새 지금 막 시중에 패러디가 넘치납니다. 그중에서 문재인 게임. 첫 번째 게임은 부동산세 증세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입니다. 두 번째 게임 집값 올리기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무주택자는 탈락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문재인 정부 아픈 곳입니다. 예. 예, 송스럽죠? 그러나 최선을 예. 다하고 있다는 최선을 다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스럽잖아요. 어쨌든 한번 살펴볼까요? 박근혜 정부 때 261만, 문재인 정부 때는 올해 2월 달까지 187만 가구. 문재인 정부 때는 53% 올랐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는 27%. 시중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라 하냐면은 좌파 정권은 부동산 불패다. 이 불패라는 게 잘해서 불패가 아니고 인정하지 않죠? 당연히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죠? 예. 근데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인정 안 하죠? 아니 지표라는 것은 어떻게 아닌 것도 뭐 뭘 맞다고 맞는 이용을 것도 해서 아니라 어떻게 하는데. 해석하느냐 차이가 있겠죠. 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사회자님만 달라서 저 사회자님한테 시간 달라서요. 나한테 달라지 마시고. 네, 시장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40%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답변 다 되셨습니까, 시장님? 예, 뭐 수표 같은 거 저도 뭐 자료 그려놓고 낼 만한 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휴대폰도 제대로 안 찾았고 수색을 안 했거든요. 압수수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틀립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않겠습니까? 예. 실체적 진실도 이재명 지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의원님이 알고 있는 서일종 의원님, 저 실체적 진실을 예단하고 질문하시네요. 예, 특정인에 결부시켜서 질의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유도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김정재 의원. 법사위 얼마나 잘 운영했는데 비서실장님. 네.
위원장이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 정부입니까? 공안 정부입니까? 철저하게 인권 정부입니다. 유영민 실장님은 네. 김기춘 실장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민정수석은 우병우나 곽상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차 제가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평가가 아니에요. 평가 안 했어요? 지금 목사에서 하는 거를 여기서 그대로 하시네 정말. 어머. 아니 간사님 뭐 하세요 간사님이? 아니 간사님 뭐 하세요 간사님이? 예? 위원장님 저를 동냥하셨는데 뭐 하는 건가요? 아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다음 주에 도입되는 이른바 백신 패스를 두고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적용 대상 업주들이 차별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 볼링장. 거리두기 시행 뒤 매달 적자가 쌓여갔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만 바라보고 폐업만은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영업 제한이 풀리더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만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또 한 번 힘이 빠집니다. 솔직히 다 안 맞으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같이 일행분들도 안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저희는 좀 장사가 힘들죠. 주 고객인 20, 30대는 아직 2차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데다 완료 판정까지 2주가 더 걸리는 점을 생각하면 당분간은 손님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접종 완료자나 그 PCR 검사 48시간 이내 음성 제한만 이용을 하도록 한다 하면은 오히려 저희 영업에는 지금까지 해온 시간 제한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가혹하고 혹독한 영업 현실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헬스장이나 노래 연습장, 목욕탕 등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긴 마찬가지. 이틀마다 PCR 검사를 받아가면서까지 운동할 젊은 층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오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헬스장을 한 달 다니면서 8번, 많게는 10번까지 음성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거리두기 단계 적용을 두고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미접종자 출입이 안 되는데 골프장 샤워실은 되는 건 차별 아니냐는 겁니다. 목욕탕은 아무래도 좀 오래 머물죠. 어쨌거나 같이 샤워를 하는 공간인데 골프장 샤워실은 쓸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지난 2년 동안 그저 버티는 게 가장 힘들었던 자영업자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또 한 번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온라인 접속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상당수가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점심 영업 준비로 바쁜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주인이 잠시 짬을 내 손실 보상금 신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단계부터 먹통입니다. 이런 상황은 좀 황당하죠. 어차피 준다고 마음 먹고서 좀 기대치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침에 보자마자 문자 보고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3-4시간 정도 장애가 오니까 이건 뭐 언제 하라는 건지 신청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안 됐다며 정오를 지나면서 장애가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씨름하다가 오후 3시가 지나서 다시 접속을 시도해봤습니다. 10만 명에 이르던 대기자가 6-7천 명으로 줄어드는 듯 했지만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또 대기 지금 또 나오네. 안 돼. 중지? 다 됐는데 왜? 그건 또 대기자가 또 나오네. 정부는 그동안 오전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에,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저녁 7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신청을 독려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과부하 시험도 충분히 했다며 먹통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대상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홀짝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분산시켜 나간다면 그 큰 무리 없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홀짝제에 따라 전체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명 가운데 절반인 31만 명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인터넷망 준비는 허술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오는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되고 31일부터는 사업자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면 짝수 번호 신청이 이뤄지는 내일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로 빗장을 걸어 잠갔던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해외 관광객들에게 잇따라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에게 완전 개방이나 부분 개방 형태로 문을 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태국 푸켓의 리조트. 해외 관광객들이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범 개방한 이후 예년 수준은 아니지만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This is the perfect place to just relax and, clean our minds, our heads after a long time. 태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문을 더 활짝 엽니다. 한국을 포함해 46개국의 백신 접종자들에게 격리 없이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미 10개국의 문을 연 싱가포르도 다음 달 순차적으로 한국, 호주 등의 백신 접종자들에게 여행을 보장합니다. 캄보디아의 세계적인 관광지인 앙코르와트 사원도 내년 1월부터 개방됩니다. 베트남도 오는 12월부터 주요 관광지를 백신 접종자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부터 발리, 빈탐 등을 개방한 인도네시아도 추가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donesia akan membuka secara bertahap wilayah yang lain yang tingkat vaksinasi penuhnya melebihi 70%. 미국과 유럽이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방역 조치 완화가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인데 어느 정도 막아낸다면 지역 내 다른 나라에도 도미노 효과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최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인데요. 국내 민관합작연구진이 완전 자율차로 구분되는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복잡한 시내 주행은 물론 각종 돌발 상황도 문제 없는 수준입니다.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운전석 옆 대형 모니터, 화면 상단에 있는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자 출발. 핸들이 알아서 돌아가더니 차량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각종 돌발 상황이 잦은 도심 속 주행 성능은 어떨까?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자 알아서 멈추고 사람이 걸어가는 위치를 메시지로 주고 있거든요. 길 한가운데 고장난 차량을 발견하자 방향 지시등을 켜더니 스스로 차선을 바꿔서 피해갑니다. 우회전 중 보행자가 튀어나와도 즉시 판단하고 정차합니다. 5단계까지인 자율주행 수준 가운데 4단계,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정도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력입니다. 가장 높은 5단계는 운전자도 운전석도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4단계가 적용된 차량 내부입니다. 라이더와 각종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통 정보들을 종합해서 차량 스스로가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정보를 받아서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율협력주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 합작으로 꾸려진 연구진이 개발한 이번 기술의 핵심은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신호등과 교차로 등에 설치된 첨단 장비를 통해 주행하는 차량과 각종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보다 안전하고 똑똑한 자율주행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도심 인프라하고 연계를 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도심부에서 첫 발을 딛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는 2027년에는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중국은 이번 주부터 3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6%나 되지만 중국은 도시를 통째로 봉쇄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백신 접종소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장성과 하이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 대해 본격 접종을 시작한 겁니다. 나이는 3살부터 11살까지 대부분 선생님의 인솔하에 단체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学校老师通知的完我们今天就过来了，很有必要啊。 저장성은 3살 어린이까지 접종을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 중앙정부의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미 10억 7천만여 명, 인구의 76%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어린이 접종까지 끝나는 연말쯤에는 접종률이 85% 정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자 중국은 다시 이동 금지와 도시 봉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发生疫情的地区要迅速进入应急状态，未发生疫情的地区要加强监测预警。 재확산의 진원지인 네이멍구 어지나치시는 도시의 진출입로를 차단해 외부와 완전 봉쇄했습니다. 주민 3만 5천 명의 집 밖 외출도 금지했습니다. 현지에 머물던 관광객 9,400여 명도 봉쇄된 도시 안에서 일주일 이상 발이 묶여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방역 소홀의 책임을 물어 어지나치시 최고 책임자인 공산당 서기를 파면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지만 도시 봉쇄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3주간의 시설 격리 등 중국식 방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가을 처음으로 찾아온 초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탁해진 곳이 있었는데 내일은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다시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서리가 내리거나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 등 일부 지역에는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0도, 광주 20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의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